그냥 이쯤에서 제이드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이드는 KT의 친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학교의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상실감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아이인 음,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실감에 대해서 교사들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고, 내 느낌에는. 그리고 경찰들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 굳이 제이드라는 캐릭터를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이드가 표현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그 제이드를 보면서. 보상들이 본인들의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경찰이 왔으니까 여기에 협조해라. 너가 슬픈 거 알겠고 정말 큰 사건 일어난 거 알겠는데 일단 수사에 협조하라는 느낌? 여기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근데 이게 정말로 막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 느낌? 아, 그리고 이제 진행형이 약간 그렇잖아요. KT가 좀 뭔가 잘못한 게 없냐, 그리고 관계가 어땠냐, 뭐 평소에 어떤 애였냐, 뭐 이런 그 질문들. 그러니까 제이드로 하여금 약간 나에게서 KT의 어떤 단점을 빼가려고 하는 느낌들이 들었을 것 같고,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막 헤매다가 이제 한 여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제이드는 그래도 이 학교 안에서 KT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같은 어떤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과. 근데 약간 교사들이 어딘가를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 전문가한테 전문가를 소개해 줄게요. 네. 근데 그거 그때 제이드가 띡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 물론 넘겨야 되는 순간도 있죠. 언젠간 넘겨야 될 텐데 그 어른들에게 약간 핑퐁하면서 얘를 잘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제이드의 이제 그런 대사들로 추측해 보건데, 어쨌든 엄마랑 살고 있고, 근데 엄마는 일을 나가고, 그동안 얘는 혼자 있거나, 이제 학교에 가야 되고, 엄마는 얘가 집에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고, 제이든 학교는 싫고, 그렇게 갈 데가 없을 때 갔던 곳이 음. KT의 집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일종의 취약계층의 청소년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봤는데,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또 하나는, 그, 제이드랑 나중에 대화를 시도하는 그 선생님이 상담을 받아봐. 이제 또 상담사한테 보내는 거냐. 제이드가 막 음. 엄청 분노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 뭐랄까, 진심 없이 주어져 온 서비스, 음. 진심 없이 주어져 온 대화들, 음. 말들에 너무 지쳐있고 지겨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미 얘는 너무 지쳤구나. 그래서 음. 이 제대로 된 보호가 없는 이 사회, 자기가 음. 놓인 환경, 그리고 제대로 된 어른이 없는 이 환경에 얘는 질릴 대로 질렸고, 이미, 깎일 대로 깎였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남자 형사가 난 제이드가 왜 그렇게 화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리잖아. 근데 아 정말 어떻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 나는 지금 그 사람 입장은 또 난 지금 이제 막 대화를 좀 이제 처음 만났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 이건데 제이드한테는 사실 열 번째 어른, 한 백 번째 어른인 거지. 또 나한테 KT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또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려는구나.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또 얘기하려는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 얘네가 막 화내다가 갑자기 선생님 나 어떡해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되게 아이가 되는 순간이 잠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딱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음. 그 선생님의 대답이 그래 정말 큰일이야 하면서
상담사를 만나봐라. 이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그나마 여기서 좀 진심을 보였는데, 그 진심을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도 그렇고 상실에 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는 것 같아. 걔가 한 큰일은 제이드가 어쨌든 제이미의 친구를 때린 그 사건인데, 음, 그러니까 그걸 두고 저 지금 진짜 큰 잘못한 거죠. 큰 잘못한 거지. 근데 얘는 그거 알 만큼 충분히 양심적이고 충분히 인지가 살아있고 현실 음, 감각이 있고 자기의 기준도 있는 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래 잘못한 거지. 근데 너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네가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될 거라든지 것 같아라든지 뭐 이런 되게 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대화가 필요했던 건데 음, 그러니까 상담사를 만나.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이 학교는 너 케어 못 해줘. 나 음. 또 딴 데로 밀어내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아이들이 확실히 많이 줄긴 했잖아요. 우리 때보다는 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대비 선생은 너무나 부족하고, 이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어른이 진짜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 드라마 포신도 보면 진짜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겠다고 난리를 정말 치잖아요. 근데 그들도 이미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근데 아이들은 그 선생과의 어떤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씨도 안 먹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넘겨지고, 딴 곳에 넘겨지고. 근데 이 아이들이 뭐 나를 만나러 왔을 때도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애착을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수는 한정적이고, 눈에 띈 아이들만 보겠지. 공부를 잘하든 말을 잘 듣든 아니면 아예 말을 안 듣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시스템의 부분들도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학교라는 어떤. 근데 진솔님은 청소년기 어땠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와 관계 맺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 난 교실을 밤새 드나드는 애였어. 어, 나는 선생님들 안마해주고, 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었어. 어. 그래서 막 선생님들하고도 되게 친했고, 교무실 가서 맨날 안마하고, 막 뺏고 먹고, 피타오도 얻어먹고, 그랬던 아이였어. 응. 나는 나도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기도 했던 부반장이고 막 이러긴 했는데 나는 교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의 메인 포커스는 항상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였던 것 같고 이 교실 내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을까였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사실 친구들이랑 하니까 나의 뭐 일상 얘기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또 대신 음, 하니까 음, 그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교실을 봄 에 비해 우리 예전에 교실은 더 아이들이 많은 교실이었잖아요. 뭐 지금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데도 교사가 부족하다는 모르겠어요. 이거 시스템의 그냥 시스템 문제라고 하기가 쪼끔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교사들이랑 학생들이 접촉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 거지. 근데 이 변화를 만드는 데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영향은 있겠지만 교육 시스템 뭐 비슷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더 이제 학벌을 쫓는 그래서 더 학원 중심의 교육 환경이 됐지. 근데 핸드폰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 보는 거죠. 뭐 날 때부터 핸드폰과 함께니까 요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단순히 그냥 노는 도구가 아니라 여기서 관계 맺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현실에서의 관계 맺기나 또 이제 뭐 실수하고 이랬을 때
현실에서는 사과도 해야 되고 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도 해야 되고 아니면 불편한 관계에 있어도 견디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친구 추적 끊으면 되잖아.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계속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을 음, 감수하고 이제 이게 잘 음. 안 되는 온라인 관계를 되게 많이 맺어본 편이긴 하거든요. 10대 때. 왜냐하면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활동도 진짜 많이 했었고, 드림이즈 지니, 버디버디, 세이클럽, 여러 가지 이런 메신저들이 있었잖아요. 그 메신저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친구하고, 메이플 스토리 이런 데서 막 모르는 애들이랑 통화하고, 편지를 하고, 막 엄청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나도 메신저를 하고, 거기서 모르는 애들을 만나고, 걔네들이랑 안 되면 연락 끊고, 뭐, 이렇게 지나가고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관계를 맺는 것과 내가 옛날에 맺었던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요즘 좀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생활이 진솔님의 현실 친구들에게도 메인이었어요? 아니지. 그 차이인 것 같아. 아, 그래? 그러니까 진솔님은 현실 친구 관계도 맺고 온라인에서도 부차적인 관계를 또 맺은 건데 요즘 애들은 그것도 있지만 현실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연장되는 거고 온라인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현실로 연결되는 거고 5-6년 전부터 좀 이상하게 내가 이상하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엄마들이 너무 열심히 찍고 그것을 SNS에 너무 열심히 올리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아이들이 그래서 찍어 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 여기서 찍어 줘." 그러면서 포즈 잡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뭔가 그래 이번 어린이날에 토이샵에서도 목격했어. 선물을 싹 들고 토이샵 앞에서 이 다 인증샷을 찍고 있어. 근데 난 그게 애들이 현실과 온라인이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온라인에 계속 보여지는구나. 그리고 그 음, 보여지는 게 바로 좋아요나 이런 숫자로 반응 보니까, 반응이 오고 그것을 알잖아. 아, 맞네.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메신저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요즘에는 나도 내 모습을 올리고, 남들도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볼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모르고 있는 내가 도태되는 느낌. 음. 그리고 우린 좀 이제 얼마나 어플 기능이나 이런 게 좋아서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인식이 있지만 얘네는 그런 거 없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이미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커 왔을 거고 음, 그러면 비교를 하면은 온라인상의 모습과 내 현실을 비교하면 너무 내 현실이 비루해서 그냥 싫을 것 같기도 해. 음, 그리고 내 모습을 계속 온라인에 보여줘야 하는 것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더더더욱 힘들 것 같고 특히 음,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그것이 더 점점점 더 심해질 거고 이제 남자애들에게는 게임과 이제 나는 뭐 성관계나 이성관계나 이런 거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뭘 뭘 배울까? 뭘 배울까? 이제 음. 애들은 딥페이크로 여성의 신체를 학습하고 어디로? 내가 저 여자 못 가져도 제 얼굴만 있으면 내 맘대로 몸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 치면은 그걸로 얼마든지 쟤를 굴복시켜서 내가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얘네한테 현실에서 맺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이거 찍어서 나 이거 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팔면 돈 막 몇십만 원 버는데? 느낌이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메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이 신경 안 쓰고 내가 온라인 세계로 가면 되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 온라인에서의 것이 자꾸 현실로 오고, 그래서 내가 막 계속 드러내고 평가받고 평가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피로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지? 그건 해야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 불안 세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제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 평가받는 거에 익숙하고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지도 모른 채로 불안을 그냥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늘어나는 것도 그 불안이 밑바탕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지점은 어 부자 아이들은 핸드폰을 안 쓴다는 거죠.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일수록 그냥 고전을 읽고 어 투지폰을 쓰고 공부해야 돼서. 이런, 그러니까 이 SNS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 미디어 노출도 계급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애들을 미디어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애들을 계속 케어할 수 없고 그런 학교에 보낼 수 없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은 계속 뭔가 불안과 이런 데 노출되는 거고, 돈이 충분하고 시간이 충분하고 자본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이런 세계에서 포기하지 좀 않는다는 거지. 디톡스 시키는 방법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저는 음, 그 미샤 형사, 그 형사 여성 형사의 말을 좀 우리가 음, 그래도 언급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드는데, 그러니까 계속 표정이 썩어 있잖아요, 이 미샤는. 음. 근데 그래서 나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러고 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형사가 "너 여기 있기 싫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언제나 가해자가 앞에 온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가해자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한다. 이렇게 모두 케이티를 잊을 것이다." 음, 되게, 그러니까 이 말이. 드라마가 그런 섬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대사나 이런 장면들에라도 넣으려고 했구나, 이런 노력이 좀 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서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서사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가해자의 서사를 아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음,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가해자에게 서사를 줘서 문제였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 아버지가 됐으며, 왜 그런 폭력범이 됐고, 음. 또는 그도 좋은 아빠였다. 전두환도 좋은 아빠였다. 뭐 이런 서사들을 주잖아. 근데 그거 말고 '가해자의 서사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서사를 알아야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고 왜 이 범죄가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되고, 그래야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뭘 고쳐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최소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 섬세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나도 1화부터 계속 대체 얘는 왜 했을까? 정말 했을까? 라는 시선에서 대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원체 얘를 약간 되게 착한 아이로 이제 1화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장면을 빼고서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얘가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한 번 먹인 것 같아. 음. 아, 맞네. 나도 결국엔 이 드라마 끄는 대로 이끌려 와서 계속 제이를 궁금해했지. 티가 궁금하지 않아. 제가 얘는 이미 죽었고, 얘를 왜 죽였냐가 여기에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가, 알아차렸지. 아, 이렇게 사람이 미디어에 홀리는구나.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정말로 이제 여성을 향한 범죄가 죽이고 강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들 익숙해져가는 거. 아, 또 죽었구나. 아,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 그게 조금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한테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한테, 여자들한테는. 근데 내 남자친구만 봐도 내가 이제 한 번씩 월요일에 모텔에 혼자 자잖아요. 숙소에서. 가끔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서울, 강남 한가운데서 내가 잘 때가 있어서 내가 여자 혼자 들어온다는 걸 이미 모텔은 알고 있을 거고. 물론 모텔을 크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막 그런 범죄들도 많고 영화도 많잖아요. 서로 와서 막 이렇게 눈 따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거 이렇게 될까 봐 무섭다라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아, 그런 건 다 영화나 이런 데서 있는 거고. 왜 그런 거 같아, 걱정해? 라고 얘기하는 데서 너무 거리감을 느껴버렸어. 나한텐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극한의 공포인데 얘한테는 아니구나. 어. 그리고 얘도 나는 누나가 둘이나 있고 여자친구가 이런 이게 계속 사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매번 이런 여성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고 설명하거든요. 막 얘기해. 근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흔하잖아. 지금 나오는 건 익숙해져서 또 죽었네 라고 속 넘어가. 그러면서 뭐 동남아나 인도 얘기를 또 쓰는 거야. 아, 그런 거 안 궁금하다. 동남아, 인도 알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나쁜 것과 비교하면서 여자의 입을 막는 것이 난 너무 싫어. 어. 그래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도 과연 남자들이 혹은 내 남자친구가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제이미를 되게 이상한 애로 치부하고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본 다양한 관점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 드라마를 바라보고 관련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데 또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아니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영님 어땠나요? 마무리를 하자면. 소년의 시간이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 같은 걸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이고 '아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 아 이런 지점도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콘텐츠를 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의 콘텐츠를 막 곱씹고 잘 제대로 막 내 것으로 만들어내 보는 이런 시간도 소중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미디어 콘텐츠가 막 쏟아지는 곳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겨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소년의 시간이 좀 저에게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우리는 긴 얘기와 함께 또 긴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